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블록체인과 이제 가상자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른 문헌이나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이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이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이제 경영대학원입니다. 이제 석사와 박사과정이 있는 경영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공지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사장을 맡으면서 이 디지털과 금융과의 이 만남,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책을 몇 권 쓴 게 있는데요. 블록체인 해설서라는 책을 2019년에 썼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학술원이 선정한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에 선정이 됐고요. 혹시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이 블록체인 해설서를 참고하시고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면 그냥 피상적인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의 또 다른 책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가상자산의 실체라는 책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2008년에 등장했죠. 2008년에 등장할 때 암호화 커뮤니티, 그러니까 전산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암호화학을 서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메일에, 이 그룹에 주고받는 이메일에 이제 한, 한 통의 이제 그 논문이 첨부된 메일이 이제 발송이 됐고, 그 발송된 시점이 2008년이었죠. 10월 31일이었고, 이제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11월 1일 9쪽짜리 논문이 발송됐는데, 그 논문 제목이 바로 비트코인 P2P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렇게 논문이 이제 발송이 되었고, 이 논문 내용에는 제3자 없이도 서로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그 금융거래에 관련된 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08년도에 소개된 이 비트코인이 추구한 바는 그 신뢰받는 제3자, 그러니까 또 다른 신뢰받는 기관이 개입되지 않고서도 서로 금융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목표였는데, 사실 그 기술은 2008년 이전에 훨씬 이전인 1983년도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 기술적 효시를 우리는 데이빗 차움이라는 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데이빗 차움은 1983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소개되기 25년 전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동원해서 금융거래를 숨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암호화 기술이 보편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바로 노출이 됐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매우 심각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데이비드 차움이 그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고자 하는 방식은 약간 지금의 비트코인과는 아주 구분이 되는데요. 그 구분되는 방식은 평소에는 익명을 추구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누군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요. 평소에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필요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도난당했을 때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익명이기는 하되 필요한 경우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우리가 특별히 가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1983년도에 데이비드 차움이 시작한 이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조직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990년대 말이 되면서 사이퍼펑크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들이
유사한 형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사이퍼펑크들의 목적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자는 데이비드 차움의 그 이념을 그대로 개성을 했고요. 단지 차이는 이제 조금 조직화됐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이퍼펑크라는 단어는 자신들의 행동을, 자신들의 집단을 드러내기 위한 정체성을 위해서 만드는 신조어인데요. 암호를 뜻하는 사이퍼와 인터넷 악동을 뜻하는 사이버펑크를 합쳐서 사이퍼펑크라고 불렀고요. 이 사이퍼펑크는 2006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될 정도로 이제는 보편적인 단어가 됐죠. 종합해보면 2008년에 최초로 등장한 비트코인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83년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려던 데이비드 차움부터 시작해서 사이퍼펑크들이 결집되고, 이러한 사이퍼펑크들이 여러가지 개념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려고 하던 거를 집대성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집대성한 것이 바로 2008년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앞서 사이퍼펑크들이 하던 방식과 이 비트코인이 등장한 방식은 매우 구분이 되는데요. 그 구분되는 방식이 바로 어떤 경우든 실명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드 차움을 비롯한 사이퍼펑크들은 평소에는 익명을 추구하지만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누군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이거를 영어로는 휴도니머스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가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달리 어떠한 경우든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어노니머스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익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앞서 사이퍼펑크들의 방식은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하고요. 대신에 모든 거래 내역을 암호화해서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금융기관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익명화를 추구했고요. 금융기관이 없다 보니까 누군지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절대 익명의 기술로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에 이론에만 머물던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데요. 시각으로는 2009년 1월 3일에 구현이 됐고요. 비트코인 역시 일반 금융기관과 똑같이 역할은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이 한 명이 어떤 누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사람으로 이전했다라고 하는 그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은행이 하고 있는 은행 장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하면 블록이란 곳에 저장이 되고요. 이 블록이 무엇인지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블록은 약 10분의 하나꼴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블록 속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래 내역인 트랜잭션들이 담기게 되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블록은 2009년이고요. 약 10분의 하나꼴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시간이면 6개, 하루면 14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블록은 약 70만 개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블록 속에 들어있는 이 거래 내역은, 최초의 블록에는 단 한 개의 거래 내역만 들어있었습니다만 지금 만들어진 블록에는 약 2,000에서 3,000개의 거래 내역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데요. 최초에 만들어진 블록에서는 50비트코인이 생성이 되었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블록에는 그보다 8분의 1이 줄은 약 6.25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성되는 비트코인은 점점 줄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 주목하실 부분은 이 블록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상대적인 지표를 나타내주는 난이도라는 것인데요. 최초의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의 난이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1이라는 난이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어려워졌나를 나타내는 난이도인 이 62만 번 블록이 만들어질 때에 62만 번 블록이 만들어질 때의 난이도는 약 15조 4천억 정도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최초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보다 약 62만 번 블록이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조 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이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점점점 더 많이 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은행하고 이제 비트코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은 동일한데요. 우리가 은행이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내역을 장부에 쓰는 거죠. 이 거래 내역이란 송신 계좌가 있고요. 수신 계좌가 있어서 송신 계좌에 든 금액을 수신 계좌로 이전하는 그 행위, 우리는 흔히 트랜잭션이라고 부르죠. 이 행위를 적는 것이 바로 이제 은행의 역할이죠. 비트코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전송한 기록을 쓰는 것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비트코인 주소라고 하는 가상자산의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기록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저희가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송신하려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와 수신하려는 사람의 비트코인 주소를 적고요. 얼마를 보낸다라는 그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죠. 하는 역할은 은행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동일하고요. 차이는 은행이 발급한 계좌번호를 이용하는 은행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각자가 스스로 만드는 비트코인 주소를 이용하는 비트코인 주소를 통한 송신, 이 두 가지 차이만 있고요. 기록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앙 서버가 있는 은행은 은행이 항상 기록을 하지만 중앙 서버가 없는 블록체인에는 항상 기록할 때마다 누가 기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해시 퍼즐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책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말의 그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말은요, 사실 전산에서 매우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이고요. 전산에서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한 명씩 타진 않죠.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이 다 찰 때까지 동시에 타죠. 왜냐면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전산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한 비트 한 비트 한 비트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이상의 데이터가 모였을 때 그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동시에 처리하는 단위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의 블록이란 뭐냐? 엘리베이터에 비유하자면요. 대기 시간이 약 10분이고요. 정원이 약 1MB인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비트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분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네트워크에 전송된 데이터를 모으는데 1MB를 넘으면 1MB까지만 처리를 하고요. 1MB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만 가지고 동시에 처리한다고 비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단위로 우리가 블록을 만들었다고 하면 요 만들어진 이 단위가 블록인 것이고요. 체인은 이렇게 처리된 블록들의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마치 쇠사슬에 묶이듯이 어떤 시간적 순서를 한번 가지게 되면 그 시간적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로 체인을 쓰게 됐고요. 따라서 이렇게 처리된 거는 블록체인이 되는 것이죠. 블록 단위로 처리된 데이터가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마치 쇠사슬에 묶였듯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이 소개된,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이죠. 소개된 그 원문에는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요, 최초로 등장한 논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동시에 처리하는 단위인 블록과 시간이라는 개념인 체인을 서로 합쳐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후에 생긴 단어예요. 이 때문에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은 정확한 학문적 정의는 고사하고 학계나 업계에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공통된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그 시스템이 과연 블록체인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이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상당수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이 마치 마케팅 용어로 전락해 버려서 블록체인이 아닌데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중앙화 시스템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하이퍼레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위 블록체인은 모두 중앙화 시스템으로서 원래 비트코인이 추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을 분산 시스템 정도로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분산이란 말은 블록체인을 정의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산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일을 나눈다는 뜻이죠. 일을 나눌 때는 주로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였죠. 예를 들어서 일을 10조각으로 나누면 10배 더 빨리 할 수가 있죠. 10명이 나눠서 일을 하니까. 또 다른 용도는 일을 나눔으로써 안정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형 포탈에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할 때 단 한 대의 서버로 이 100만 명을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이 한 대의 서버만 잘못되더라도 모든 게 잘못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이거를 예컨대 한 100대의 서버로 나눈다라고 하면 10,000명씩 분산되는 느낌이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러한 분산 시스템이 아니라 블록체인은 바로 반복 시스템이고 중복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했던 일을 또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처리하게 되면요. 반드시 블록체인이 아닌 시스템보다 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과 반복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디스트리뷰트 시스템인 분산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은 반복인 리던던트 하고요. 중복되는 듀플리케이티드 된 시스템이라서 항상 효율이 더 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으로 효율을 더 높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주장이겠죠. 그리고 블록체인이 등장한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였죠?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를 없애는 거였죠. 따라서 원목적은 프라이버시 보호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현된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방식은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분산 시스템이 아닌 중복과 반복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반복을 하느냐? 바로 못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를 없애버렸다고 했죠. 그럼 중앙 서버를 없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은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노드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 어떤 과장님이 계시는데 A 대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시켰죠.
근데 만약에 A 대리가 일을 잘할지 안 할지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B 대리도 불러야죠. B 대리한테도 똑같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A 대리도 못 믿겠고 B 대리도 못 믿으면 C 대리에게 또 시켜야 되겠죠. 블록체인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전 직원들한테 같은 일을 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꿔 말하면 신뢰가 있는 곳에서는 블록체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를 연구한 것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신뢰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필요가 없는 시스템. 따라서 공기관이나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 필요한 곳이 없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면 신뢰가 없는 곳에서,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곳, 트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기록을 해야 될 일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최근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을 팔 때 비트코인을 차값으로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걸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 번복하면서 한 명분이 바로 환경보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과 과연 환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 채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채굴이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은행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비교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두 개의 역할은 같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하는 거라고 했죠. 다만 차이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은행이 늘 기록을 하는 거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은 곳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늘 기록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매번 기록을 할 때마다 이 기간이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누가 기록을 할지 정해야 되고요. 이 정하는 방식이 바로 채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비유를 드려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그 대개 도어락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어락 비번이 4자리 숫자다. 그런데 도어락 비번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0000부터 999까지 무조건 다 눌러보면 그 중에 반드시 정답은 하나 있죠. 그렇지만 어느 게 정답인지 여러분은 수학적 공식으로는 알 수가 없죠. 유일하게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 눌러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반드시 정답은 존재를 하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에서 채굴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듯이 무수하게 많은 컴퓨터 연산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어떤 특정한 시퀀스의 답을 찾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해시 퍼즐이라고 부르는데 그 해시 퍼즐이 바로 채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과정이 1시간 과정이라서 이 해시 퍼즐이 뭔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제 책을 참고하시든지 다른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이제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기억하실 거는 도어락의 비번 누르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도어락의 비번을 빨리 누를 수 있는 손가락이 빠른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채굴을 더 빨리 하는 비결은 컴퓨팅 파워가 더 센 컴퓨터를 갖고 오거나 컴퓨터 대수를 늘리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하듯이 도대체 환경과 이 채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비유를 통해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그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 GPU라는 칩이 달려 있다라고 하면 이제 채굴에 도전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 채굴꾼들은 막대한 양의 컴퓨터를 동원하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컴퓨터를 동원해서 약 10분 정도면 해시 퍼즐을 해결해서 채굴에 성공합니다. 도어락을 열 수 있는 거죠. 10분 정도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컴퓨터로도 이제 채굴에 도전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는 당연히 전문 채굴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용 기계하고는 다르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10분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한 15초 여유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컴퓨터로 채굴에 도전하면 지금 전문 채굴업자들이 약 10분에 해결하고 있는 채굴이 여러분 컴퓨터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 컴퓨터는 컴퓨팅 파워가 낮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얼마 좀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로 채굴에 도전하면요. 약 1억 5천만 년이 소요됩니다. 전문 채굴업자들이 10분에 해결하고 있는 이 해시 퍼즐을요. 여러분 컴퓨터로 도전하면 약 1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시간도 시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로장생약을 구해서 채굴에 도전한다고 하시더라도 1억 5천만 년 동안 이제 살아 계신다고 가정하고 채굴에 도전한다고 하시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1억 5천만 년 동안 여러분 컴퓨터를 켜두면요. 전기세를 환산하면 약 43조 원 정도 소모됩니다.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은 전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전문 채굴업자들은 여러분이 1억 5천만 년이나 걸리는 그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10분 만에 해결할까요? 바로 병렬 처리했습니다. 일단 GPU 하나를 꽂으면요. CPU에 비해서 약 수천 배 더 빨라지고요. GPU를 10개 꽂으면 거기서 또 10배가 더 빨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거기서 또 10배가 더 빨라지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배가 더 빨라지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약 5만에서 10만 개 정도의 노드, 풀이 형성이 돼서 동시에 이 문제 해시 퍼즐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약 10분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채굴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방식은 너무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때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 생성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초의 블록은 2009년 1월 3일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양은 약 50비트코인인데요. 그 비트코인은 약 21만 개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 생성되는 비트코인 수가 반씩 줄어들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반감기라고 부르죠. 따라서 2009년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최초로 반감이 왔고요. 이러한 반감이 계속돼서 지금은 약 6.25 비트코인이 생성되는데 시간이 더 흘러서 이론적으로 2140년이 되면요. 더 이상 줄어들 게 없어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생성된 비트코인을 모두 모으면요. 약 200만 개가 되는데요. 만들어지는 건 2100만 개가 약 140년, 131년 동안에 만들어지지만요. 기하 급수로 줄기 때문에 최초로 초기 24년에 약 99%가 다 만들어지고요. 그게 2033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위에 만들어지는 양은 약 1%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채굴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감기와 에너지를 두 개를 합치면요. 우리가 어떤 결론에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채굴을 통해서 얻게 되는 비트코인 양은 이렇게 반감하게 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채굴하기 위한 에너지는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요. 채굴을 하면 할수록 채굴로 통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이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채굴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구간이 오게 되고요.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트코인을 하려는 동인이 사라지게 되겠죠. 비트코인을 아무도 채굴을 안 하게 되면 아무도 기록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이 멈출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게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모든 게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게 미래에 금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그 총 매장량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시세가 더 오른다는 거는 그거는 단순한 추정일 뿐이고요. 이 똑같은 비트코인을 얼마든지 복제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한 줄 바꿔서 2100만을 4200만 개로 늘릴 수도 있다는 점. 소프트웨어는 항상 사람이 만든다는 점. 이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 누구도 2100만 개의 발행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라는 점. 그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블록체인은 일단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익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신뢰가 없는 곳에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신뢰가 있는 곳은 트러스트가 있는 곳에서는 쓸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블록체인을 어디 써야 되느냐? 그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냐? 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 데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용처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17년을 기점으로 블록체인의 많은 변형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가장 큰 저 문제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채굴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비효율성이고요. 이 채굴은 다른 말로는 작업 증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업 증명은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에너지가 아주 많이 소모되는 어떤 작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과 두 번째 문제는 정보가 모두 노출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블록에 서로 주고받은 거래 내역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래 내역이 모든 그 클라이언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담을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중요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매우 중요한 걸 다룰 때는 민감한 정보가 담기기 마련이죠. 근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가 모든 참여자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의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용도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것 말고는 아무런 용도가 없다는 이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비트코인이 하는 거는 오직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뜯어 고치지도 않고 다목적으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다가 나온 최초의 변형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형태는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기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정적인 텍스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의 비트코인을 줬다라는 그 내용, 스태틱한 정적인 기록만 할 수가 있었는데 블록 속에 기억할 수 있는 그 내용의 기본적인 텍스트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코드까지도 저장할 수 있도록 변형한 게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뒀는데요. 비트코인의 정적인 기록은 말 그대로 어디서 어디로 몇 비트코인이 갔다라는 기록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이 기록은 물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면 프로그램 코드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변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장 큰 두 차이를 또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축구 시합 내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축구 시합 누가 이길 건지에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주기로 했다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축구 시합의 결과에 따라서 진 사람은 비트코인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자동으로 전송되지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안 주겠다고 거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더리움은요, 이 부분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컨디셔널리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축구 시합 결과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요, 이 프로그램을 블록에 저장하고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호출만 하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내기로 했던 이더리움을 자동으로 전송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조건부 전송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더리움은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러시아의 개발자가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코드를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는 사실 닉 사브라는 다른 사람이 발현한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오늘 시간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닉 사브라는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 환경을 아주 잘 만들면 제3자의 개입이 없이도 법률적인 계약이 자동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상의 프로토콜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은 닉 사버가 제시한 프로토콜과 명칭만 같을 뿐이죠. 실제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닉 사버의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은 자동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자동으로 집행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본연적인 질문을 던진 반면에 이더리움은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플랫폼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유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더리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또 다른 이제 참고 문헌을 이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약간 기술적인 측면과 채굴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블록체인은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매번 기록할 때마다 해시 퍼즐이라는 거를 통해서 누군가 기록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채굴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변형이 나오기 시작했고 나온 첫 번째 변형이 바로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이더리움이었는데 이 이더리움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제약 예컨대 이더리움 역시 채굴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얘기죠. 또한 이더리움 역시 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더리움 역시 상업적 용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고 계신 많은 프로젝트들은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아닌 하이퍼레저라고 부르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고요. 하이퍼레저에 대해서는 오늘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약 한 15분 정도 동안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 제3자 없이도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가지고 중개소란 곳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상자산 시장이란 게 형성이 됐죠. 그럼 이 가상자산 시장이란 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간략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암호화폐와 토큰이란 걸 약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불러왔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암호화폐입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일단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누군가는 채굴을 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형성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만들 때 가장 치명적으로 힘든 부분은 뭐냐면, 암호화폐를 만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자체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누군가 실제로 실행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들죠. 이걸 우리가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기는 매우 쉽죠. 그렇지만 이 웹사이트에 방문자를 모으기는 매우 힘든 거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만들 때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비교적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비트코인 코드를 그대로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 가지고 와서 이제 카피를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심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고 새로운 코인을 주고받는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더리움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더리움은 이미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채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말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코인을 발행하는 기능을 심어놓게 되면요, 별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도 이더리움 프로그램 코드만으로도 새로운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생성된 암호화폐와 그렇지 않고 이더리움의 방식처럼 그냥 몇 줄 코드를 통해서 코인을 발행된 이 암호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코드를 통해서 발행된 별도의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된 암호화폐는 모두 토큰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개소에서 사고 팔고 있는 대부분의 그 코인들은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꿔 말하면 별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더리움 같은 이미 형성된 그 네트워크에서 새로 코인을 발행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NFT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큰은 별도의 네트워크 없이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런 표준적인 두 가지 토큰을 만들었는데요. 그 하나가 ERC20이라는 코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ERC721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ERC721이라는 코인이 바로 요새 NFT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코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NFT는 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NFT는 완벽한 코인입니다. 다만 형태가 다른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ERC20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인과 동일합니다. 코인의 특징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과 코인의 액면이란 게 적혀있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1비트코인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1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떤가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액면이 있고 액면이 그 가치를 강제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1비트코인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1비트코인은 디지털 숫자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그 가치로 따지면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지만 가치로 따지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죠. 왜냐면 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액면을 지워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액면을 지워버리고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액면을 지워버리면 이제 가치를 강제할 수 있는 액면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액면을 없애버린 코인을 NFT라고 부른다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NFT는요, 그 가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NFT는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아주 요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대체 불가능의 의미는 그 가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액면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치가 형성되는 방법이요.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앞에는 액면이 정해져 있죠. 내 만원과 상대방 만원은 똑같은 만원이라는 액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완전히 서로 대체 가능하고요. 그죠? 그런데 그 우리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액면이 정해진 게 아니죠. 도자기는 말 그대로 그거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매긴 그 값 자체가 가격으로 별도로 형성이 되죠. 신라 시대에 만드는 두 개의 그 토기 그 토기가 완전히 대체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시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 개념을 디지털이 그대로 흉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새 그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뭔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요. 이게 미술품하고 연계가 돼서 마치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제 둔갑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FT에 관련해서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된다든가 아니면 이게 누군가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그 보호해주는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NFT를 전혀 모르는 엉터리 주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NFT는 말 그대로 코인이고요. 그 자체로는 어떠한 권리 보장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역시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는데요. 그 몇 가지 이제 그 책을 참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검색창에다가 NFT하고 제 이름 정도 쳐보시면 제가 기고한 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차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액면이 존재를 하니까 일반적인 이더리움은 이렇게 ERC20으로 만들어진 3 이더리움은 2 이더리움, 1 이더리움 이렇게 액면을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 반면에 NFT는 액면이 없다고 말씀드려서 항상 통째로 이전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을 다른 사물에 이제 매핑을 시켜서 뭐 무슨 미술품에 매핑 시킨다든가 무슨 뭐 다른데 매핑 시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팔기 시작하는데 이 매핑하는 거는 자동으로 매핑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구두적인 약속일 뿐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드릴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최초에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나서 암호화폐란 말도 등장하고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한 법적 용어는 가상자산이고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법령은 특정 금융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말로는 줄여서 특정금융정보법이고요. 그 법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인데 그 안에 가상자산이란 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정의된 가상자산은 단순히 이제 암호화폐의 다른 말은 아니고요. 암호화폐를 포함한 더 큰 범위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특검법, 특정금융정보법은 그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이 아니라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들어보신 용어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이블은 안정적이라는 의미고요. 그죠? 뭐가 안정적인가 하면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코인 값은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플럭추에이션이 매우 심한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코인인데요. 그 비결은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증권이란 거는 주식의 증권이란 거는 회사가 발행하죠. 그 증권에는 청구권이 있어서 그 증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해당하는 만큼의 자산을 요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들어있는 게 증권인데요. 이 유사한 걸 흉내낸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테더라는 코인은요. 테더를 발행한 회사가 1테더당 미국 1달러하고 연동해서 얼마든지 1달러를 바꿔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코인이죠. 유사하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페트로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요. 1페트로당 기름 1배럴과 교환해 주겠다라고 그 가치를 어디다 우리가 흔히 패깅이라고 하죠. 혹은 테더링이라고 하는 연동시키는 거를 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가치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마치 아까 NFT하고 유사한 게요. NF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술품에 연동시킨다든지 다른 걸로 연동시켜서 그게 마치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호도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 역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리브라라는 거였고요.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코인을 발행하되 1리브라에 1미국 달러와 연동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코인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실패를 했죠. 감독 당국 입장에 봤을 때는 1리브라의 발행은 미국 달러의 발행권을 페이스북이 마음대로 이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발행권을 막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거를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가상자산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초반부에 30분 정도는 이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부분, 누가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으며, 채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키워드 몇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상 오늘의 목적은 아주 자세한 걸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런 키워드가 존재한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더 유익한 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설명 좀 드렸고요. 그 많은 키워드를 통해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실체에서 조금 더 잘 아시는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